좀 해라. 친구한테 가서 같이 놀자고 말해봐봐. 이게 뭐가 부끄러워.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 순간 이 아이는 뭘 느끼냐면 남편, 내가 며칠 전에 올라온 댓글을 하나 읽어줄게. 선생님 항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해요. 궁금한 것이 또 있어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인데 잘 놀다가도 상대방의 부모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쳐다보거나 아니면 쳐다보지 않아도 계속 눈치를 살피고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등 소심해지는데요. 이제 유치원 다니는 45개월 된 아이예요. 저는 그럴 때 어떤 반응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상황을 피하기보단 이겨냈으면 하는데 상대방의 눈치, 사람의 표정을 관찰하는 아이의 육아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왔어. 나 너무 할 말 많아. 우리 지안이가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어. 그래서 나는 우리 지안이가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난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가 아니었거든. 미안하지만 나는 더 해가지고 너무나도 이해가 가거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때 참 막막했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이 댓글을 보는 순간 다른 것들보다 먼저 이 댓글에 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어. 나도 경청해서 들어볼게. 도움을 드리고 싶더라고. 지안이가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어. 그런데 난 그걸 우리 아이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인사를 잘 못해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런 말 절대로 내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이 시기 때 아이들은 사회적인 참조라고 하여 지금 내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 부모가 되겠지. 부모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지금 내 현 상황을 해석해.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아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라고 우리 엄마가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내 스스로 나를. 그렇지. 왜냐하면 나에게 의미 있는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해석했거든. 그래서 난 한 번도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누가 봐도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아들이 부끄러움이 많아 보였잖아. 그랬을 때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죠.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나에게 던져. 그럼 옆에서 누가 듣고 있니? 이제 유치원생인 우리 아들이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 나는 부끄러움 많은 아이인가 보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하지만 저 사람의 평가보다 누구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의미 있는 타자, 부모인 부모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늘 그 상대를 향해서 웃어. 전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아. 그쵸.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이 순간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우리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아이. 이 아이는 자아상이 어떻게 형성될까? 그래서 나는 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아들은 새로운 것, 익숙한 것에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것에 비해서 처음 보는 것,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 옛날에 어린이집 다닐 때 무슨 다람쥐형? 내가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지. 유치원 현장에서도 어떤 종류의 아이들이 있냐면 첫날에 유치원 교실에 딱 들어왔더니 새로운 교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교구, 새로운 친구, 새로 와서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아이들은 당장에 얼핏 보았을 때 사회성이 좋아 보여. 그렇지. 그리고 적응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 말도 우리는 잘 듣고. 이런 아이들을 날다람쥐형이라고 불러. 그런데 반대인 아이들이 있어. 와서 새로운 환경도 낯설어. 새로운 선생님도 낯설어. 친구들과 교구, 모든 환경들이 다 낯설어. 이 아이들은 교구장 앞에 가만히 앉아서 관찰만 해.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관찰형
다람쥐라고 불러. 우리 지안이는 완벽한 관찰형 다람쥐인 아이야. 언뜻 보기에는 날다람쥐 형들이 훨씬 더 원생활에 더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들은 부적응하는 아이처럼 보이지. 소극적인 아이.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새로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자극제가 되는 성향의 아이와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 자극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아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에게 가서 빨리 친구들이랑 놀아, 저기도 가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지금 모든 것들이 불편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은 익숙해지는 순간에 오히려 더 적응을 잘할 확률이 있어. 날다람쥐 형들이 오히려 학기 말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엄마 나 이제 유치원 재미없어. 왜? 1년 다녀보니까 이제 이 환경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이제 본인에게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이 되지 않는 거야.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관찰형 다람쥐들이 어떤지 아니? 적응하는 데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적응하고 나면 편안하지. 이 편안함이 졸업하는 그날까지가. 그래서 오히려 유치원을 훨씬 더 즐겁고 안정적으로 다녀. 완전 반대네. 완전 반대야. 그래서 나는 관찰형의 아이들 중에서도 하루 정도의 관찰로 끝나는 관찰형이 있고, 일주일 이상, 어떤 아이들은 3개월, 어떤 아이들은 1학기 끝까지 그 관찰을 멈추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 우리 지안이가 유난히 조금 관찰의 기간이 긴 아이야. 전문가인 엄마가 이 아이를 완벽하게 파악을 했지. 그래서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도, 선생님 우리 아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친구들한테 말도 못 걸죠. 선생님한테도 말 못 걸죠. 맨날 소심하게 혼자 앉아있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 우리 지안이는 낯선 것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하지만 낯설다는 것에 대한 경계가 안전하구나, 편안하구나, 좋은 관계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는 순간 이 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편안하고 즐겁게 유치원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가 이 환경이 편안하고 익숙하고 즐거운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얘 친구들한테 말 한마디도 못 걸거든요, 부끄러워서요, 선생님이 친구 좀 잘 사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현장에서 있으면서 느낀 건, 말을 개울가까지 데리고 가는 건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어. 목을 잡아당기면서, 끈을 잡아당기면서. 그런데 말에게 물을 먹게 하는 건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야. 물을 먹어내야 되는 건 말이 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 맞아. 교사가 끌어당길 수 있는 건 아이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까지 밖에 할 수 없어. 그 후에 이 아이가 친구들과의 다양한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하면서 노는 건 말이 물을 먹듯이 이 아이 스스로 해내야 되는 거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냐? 이 아이가 부끄러워하고 낯설어하는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비난이나 비판이나 재촉이 있어서는 안 돼. 인사 좀 해라, 친구한테 가서 같이 놀자고 말해봐봐, 이게 뭐가 부끄러워?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 순간 이 아이는 뭘 느끼냐면, 나는 부끄러움 많은 아이, 나는 친구들에게 가서 같이 놀자고 말도 못하는 아이,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부끄러워하는 조금은 잘못되고 틀린 아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존감이, 자아감이 정말 무너지지. 나는 보잘것없는 아이일지도 몰라.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적인 특질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인데 이게 이 아이에게 잘못된 거니? 틀린 거니? 바람직하지 못한 거니? 아니라는 거야. 아니지. 그냥 성격적인 특질이 다를 뿐이야. 그래. 날다람쥐 형이 있고 관찰형 다람쥐가 있는 거야. 우리 아이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차분한 거야. 신중한 거야. 조심스러운 거야. 그래. 완전 말이 다르네. 완전 말이 다르지.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네가 이 상황을 불편해하는 걸 엄마는 오롯하게 이해하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게 뭐가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이 조금 낯설지?
편안하지만은 않지?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어. 사실 나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그냥 지안이 마음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어. 그랬더니 지안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어? 왜냐면 자기가 보기에 엄마는 너무나 인사 잘하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엄마도 그랬어 했더니 아이가 그때 표정이 어땠냐면 뭔가 공감받는다는 느낌, 편안한 안도감을 찾는다는 느낌을 들었어. 엄마도 어렸을 때는 그랬어. 근데 엄마 지금 많이 괜찮아졌다. 그래서 지안아, 너도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편안해질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줬어. 지안이는 본인의 부끄러운 거, 그리고 나서지 못하는 거, 낯선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 불편함을 넘어서 지안이는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의 경지가에 올라간 아이였지. 그런데 잘못된 거니? 아니지.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랬을 때 부모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도전해봐. 도전해봐. 언제까지 이렇게 부끄러움 많게 살 거니? 언제까지 이렇게 주춤하면서 살 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공감을 해주되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긴 호흡을 두고 지켜봐줘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엄마인 내가 어린 시절에 부끄러움이 많았어. 그래서 이 아이의 부끄러움이 못마땅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니? 좀 도전 좀 해봐. 왜냐면 어린 시절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엄마가 본인의 불안함 때문에 아이에게 재촉하는 경우.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생각에 100% 공감이 되어서 아이가 도전해 나가야 되는 모든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엄마가 다 소거시켜줘 버리는 거야. 아이가 쭈삣쭈삣 때문에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주춤거려져. 왜냐하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보게 되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는데 부모가 계속 도전해 하면서 막 스피치 학원 보내고 웅변 학원 보내고 이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유아기나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따라 했어. 그런데 이건 엄마의 이끌림에 따라서 억지로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고학년 돼서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놓아버리는 아이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저희 말 진짜 잘 듣는 너무나 멋진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못하는 걸 억지로 에너지 짜면서 해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자동차에서 연료가 떨어져서 차가 멈추는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엄마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용기를 내다가 어느 순간 연료가 떨어져서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하고 주저앉아 버린 경우야. 두 번째 경우는 어떠냐면 엄마가 안 해도 돼 부끄럽지, 엄마도 어렸을 때 이런 거 너무너무 두려웠어 하면서 다 차단시켜 줘 버린 아이. 이 아이들은 그 시기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모든 것들을 배우지 못한 상태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거야. 이 아이들은 어떤지 아니? 나는 못하는 아이. 나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야. 시도 자체를 못하는 아이들로 커버리는 거지. 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엔진이 꺼져버리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이에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재촉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아이에게 경험의 기회를 주어라. 지안이가 하루는 엄마, 나 유치원을 그만둬야 되겠다. 11월 달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기억나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께서 이제 12월부터 하루에 한 명씩 강당에 가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자신이 준비해온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겠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기억난다. 거야. 12월 달에는 이런 활동들을 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는 유치원을 그만둬야 되겠대. 왜냐면 자기는 강당 위에 올라가서 절대로 그걸 할 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맞아.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서 유치원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뭐가 어려워. 친구들 다 하는 건데. 연습하면 돼. 하는 거야. 뭐 유치원을 그만두는 것까지. 그래.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아, 그래. 힘들면 안 해도 돼. 엄마가 선생님한테 말해서 너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줄게. 이 순간 이 아이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 첫 번째 아이는 좌절밖에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아, 지안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엄마가 내일 선생님께 전화해서 어떻게 하는 활동인지를 구체적으로 여쭤볼게. 그리고 엄마랑 오랜 시간 연습하자. 그래서 친구들이 발표하는 걸 보고 지안이가 언제 발표하고 싶은지, 언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네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을 때 엄마에게 이야기해줘. 엄마가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싫대. 맞지. 그렇지. 공포스럽지.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비난하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께 전화를 해보았더니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본인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5장 정도쯤 만들어서 뭐 그 나라의 음식, 뭐 수도, 뭐 자랑거리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인데 2분에서 3분 정도쯤을 준비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안이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한 번씩 꼭 연습을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김연아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무슨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 아무 생각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지안이가 툭 치면 네! 제가 소개할 나라는 일본입니다 하면서 이게 맞아. 툭 치는 순간 탁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매일 이 아이의 연습을 도와주었어. 그랬더니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잘 해냈어. 맞아. 재촉하지 기억난다.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해내는 경험. 그래서 이 아이가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엄마 나 너무 떨려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다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 그리고 엄마 처음에는 친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 그런데 음식을 소개할 정도쯤 돼서는 친구들의 얼굴이 자기 눈에 보이더라는 거야. 이걸 경험하는 순간을 만난 거야. 그래. 이렇게 우리 지안이는 조금씩 성장해 나가서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는데 꽤나 근사하게 자신의 인생을 도전하는 아이로 커나가고 있어. 5살, 6살 때 지안이를 상상하면 있을 수 없는 맞아, 다양한 맞아. 형태의 도전들을 하고 있어. 하지만 이 도전을 기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한다는 거 우리 알아. 하지만 아이를 하루 이틀 키울 것이 아니지. 우리 아이가 20살, 30살, 40살 그리고 우리 나이가 될 때까지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면 이 아이는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간다면 맞아. 그게 맞는 거지. 지금 당장 다 성장하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성장해 나가기를 우리 부모들은 그저 응원해 주는 거야. 그래서 부끄러움 많은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이 이 아이의 평생을 대변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아이들은 계속 자라고 있는 선상에 있는 가정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아이의 부끄러움이 마치 이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과제나 숙제처럼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오롯하게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면 공감에 힘입어서 진짜 그 누구보다도 훗날에는 도전을 망설이지 않고 해 나갈 수 있는 아이로 클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부모에게서부터 인정받은 아이거든. 박수.